어머님은 올 여름 방콕 하세요. 방에서 콕. 며느리는 2만 원짜리 지폐를 손에 쥐어줬다. 친정엔 두바이, 시어머니에겐 방콕. 내가 웃는 줄 알았겠지. 그날 밤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옥천에 사는 72세 강정자입니다. 시골에서 혼자 살다 보니 요즘은 새소리와 바람 소리 말고는 들을 것도 없습니다. 젊었을 땐 식당일, 청소일 안 가리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는 마음뿐이었죠. 남편은 제가 47에 떠났습니다. 그 뒤로는 혼자였습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려고 등골이 휘도록 일했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는 첫인상부터 도시 냄새가 짙은 말수가 적고 눈빛이 매서운 아이였습니다. 그래도 내색 안 했습니다. 내가 물러서면 편해질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하고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알게 됐습니다. 제가 아무리 참아도 누군가는 저를 사람 대접하지 않는다는 걸요. 며느리라는 아이는 친정 식구들에겐 돈도 시간도 퍼주면서 저한텐 늘 어머님, 그건 사치예요. 어머님 세대는 그런 거 안 하셨잖아요. 하며 선을 긋더군요.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여름 휴가는 저희 엄마 모시고 두바이로 가요. 어머님은 집에서 방콕이나 하시면서 쉬세요. 그게 효도예요. 그러고는 봉투 하나를 툭 던지듯 놓고 갔습니다. 그 안에는 2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에겐 찬바람만 부는 여름, 사돈에겐 두바이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저에게는 2만 원짜리 용돈과 조롱 섞인 말장난, 친정에는 수백만 원짜리 여행과 명품이 쏟아진 그 상황,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가난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고등학교는커녕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시장에 나가 설거지부터 시작했어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철이 들었죠. 결혼도 빨랐습니다. 23세 아들을 낳고 그 아이를 위해 온몸을 갈아 넣으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책임감 하나만큼은 확실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은 46, 술로 망가진 간을 붙잡고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날, 아직 초등학생이던 아들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내가 커서 꼭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그 말에 힘이 났습니다. 그날부터는 2배, 3배로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말고, 오전엔 식당 설거지, 점심엔 마트 진열, 저녁엔 학원 청소까지. 겨울에는 손이 갈라져 피가 나도 고무장갑을 끼지 않았습니다. 일감 놓칠까봐 손 빠르단 소문 안 나면 안 되니까요. 아들 공부시키고 대학 등록금 내고 결혼 자금까지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예물 예단은 처가에서 했지만 신혼집 전세는 제 손으로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오던 날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어머님, 음식은 이런 스타일로 하시는군요. 그 말이 아직도 귓가를 맴돕니다. 그냥 맛있다고 하면 될 걸. 꼭 이런 스타일이라는 말을 붙이더라고요. 그땐 몰랐습니다. 그게 며느리식 거리 두기였다는 걸. 결혼 초엔 그래도 명절마다 내려오고 제 생일이면 꽃다발이라도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방문 간격이 멀어졌고 어느 날부턴가 아들의 입에서 장모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요라는 말이 버릇처럼 나왔습니다. 장모님만 편찮으신가? 나도 요즘 혈압이 자주 오르는데 손주들 사진은 카카오톡에 넘쳐나는데
정작 저는 그 아이들을 언제 봤는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럼에도 참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요즘 애들 다 바쁘지. 내가 괜히 부담 주면 안 되지. 하지만 그날 두바이라는 말에 섞인 방콕이나 하세요라는 말장난은 내 가슴을 아주 제대로 후벼 팠습니다. 그 뒤로는 봉투에 들어있던 2만 원이 자꾸 눈앞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해준 것들이 이 돈보다 못했나. 그 아이가 말하는 시어머니라는 자리가 고작 이 정도였나.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안에 어떤 선이 하나 무너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6월의 끝자락, 바람에 습기가 잔뜩 섞여 눅눅하던 오후였습니다. 혼자 마루에 앉아 수박 한 조각을 먹고 있는데 낯익은 차량 소리가 골목 어귀를 울렸습니다. 설마 오늘은? 내심 기대하며 문 앞을 내다보니 아니나 다를까 아들 차였습니다. 그런데 조수석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는 일이 있어서 못 왔어요. 늘 그랬습니다. 생일, 명절, 손주 돌잔치 이후 처음 오는 날까지도 며느리는 단 한 번도 내 눈앞에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손에 조그만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드리라고 했어요. 이번 여름도 무덥다길래 시원하게 보내시라고. 봉투를 받아든 순간 뭔가 싸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천천히 열어보니 안에는 정확히 2만 원, 만 원짜리 두 장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2만 원?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은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요즘 워낙 물가도 오르고 하니까 지연이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은 어차피 멀리도 못 나가시니 방콕이나 하시면서 쉬시면 된다고. 그 말이 웃기다는 듯 아들은 희죽 웃었습니다. 나는 웃지 못했습니다. 아니,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콕, 그게 무슨 말이냐? 그냥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집에서 보내는 휴가 방콕이라잖아요. 그래, 두바이는 너희 장모 모시고 나는 방콕이구나. 그 말을 듣고서도 아들은 별다른 반응 없이 물을 마셨습니다. 내가 한마디라도 서운한 기색을 보일까봐 걱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뒷머리가 쭈뼛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며느리의 카카오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꾸만 바뀌고 올라오는 프로필 사진들. 두바이 해변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돈. 수영장 옆 선베드에 누운 며느리. 호텔 조식 뷔페에서 접시를 들고 있는 아들. 이게 다 저기였구나. 그중 가장 눈에 밟힌 건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사돈 팔에 걸린 하얀색 명품 가방. 프로필에 말이 달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엄마도 샤넬 입성. 300만 원짜리 선물 성공. 그 글을 읽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2만 원짜리 봉투를 내 손에 쥐어주며 나는 방콕이나 하라던 그 아이가 사돈에게는 300만 원짜리 가방을 선물하고 성공이랐으며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두바이 다녀오면서 여러 생각을 했어요. 그래? 어떤 생각? 장모님을 보니까 건강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연이랑 얘기하다가 어머니 건강검진도 꼭 챙겨드리자고 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어머니, 혹시 요즘도 생활비 부족하시죠? 괜찮아. 아껴서 먹으면 돼. 그래도요, 지연이가 그러는데 어머님이 요즘 너무 검소하게 사신다고 에어컨도 안 켜고 장도 잘 못 보신다면서요. 검소하게란 말 뒤에 숨겨진 속뜻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렇게 내 삶을 불쌍하다 말하면서도 한 번도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줄 만큼만 주고 더는 요구하지 않게 만들자는 식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또다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가족 여행은 역시 친정이랑 시댁은 멀고 어색하고 여긴 천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는 방콕 중이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나를 웃음거리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보는 SNS 공간에서 며칠 후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손녀 지안이가 피아노 콩쿠르에 나간다는 소식은 이웃을 통해 들었습니다. 지안이 이번에 큰 대회 나간다던데요? 아드님 댁이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온 식구 다 내려온다더라고요. 나는 그 소식을 아들을 통해 듣지 못했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윤호야, 지안이 대회 나간다며. 아, 어머니. 죄송해요. 말씀 안 드렸네요. 난 손주 응원도 못 가는 거니? 그게 좌석이 제한돼서 저희 부부랑 장모님, 장인어른까지 딱, 네, 자리밖에 없어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기저귀 갈아주고 이유식 만들어 먹인 손주였는데 그 아이의 무대에조차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웃 박필순 할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정자야, 너 그렇게 계속 당하고만 살 거냐? 어쩌겠어. 애들 사는 게 그런 거지. 내가 그랬지? 자식은 한 번쯤은 가르쳐야 해. 그래야 정신 차린다. 어떻게? 재산 있다고 흘려. 그때부터 태도가 180도 바뀔 거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때 보면 알지.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시험해보자. 이 아이들이 나를 정말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단지 내 손에 들린 무언가 때문인지. 어머니,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되세요? 아들의 전화는 아침 9시에 걸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오후 늦게, 그것도 짧게 전화하던 아들이 이 시간에? 나는 이미 이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있지. 왜? 지연이랑 내려가려고요. 오랜만에 얼굴도 뵐 겸 정리해야 할 것도 있고요. 정리해야 할 것?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며칠 전 일부러 흘린 이야기, 남편이 생전에 남긴 시골 땅 이야기. 그 말이 돌아 지연 귀에 닿았겠지. 이젠 확실해졌습니다. 이들은 내가 가진 게 있다는 냄새를 맡자마자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토요일 오후 아들과 며느리는 예상보다 빠른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지연은 입구에 들어서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집은 진짜 공기 하나는 좋아요. 나중에 요즘 스타일로 리모델링하면 완전 펜션 되겠어요. 그 말에 아들이 눈치를 줬는지 지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금세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가방을 열고 포장을 제대로도 안 뗀 건강식품 몇 개를 꺼내더니 내 앞에 툭 던지듯 놓았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요즘 피곤하시다면서요. 저희 엄마는 이런 거 한 달에 2박스씩 먹어요. 고맙다.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요. 저희 이번에 저희 엄마 모시고 종합검진 갔다 왔는데 어머님도 병원 예약해 드릴게요. 요즘은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니까요. 혹시 뭐라도 생기면 뭐 저희도 대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 말이 끝나자 나는 찬장 위에 올려둔 부동산 등기 서류 봉투에 지연의 시선이 머무는 것을 봤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걸 보이게 뒀던 걸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건 뭐예요? 문서 정리하세요? 응, 남편이 예전에 남긴 거야. 잊고 살았는데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정리하려고. 지연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와, 이거 아직도 소유권 안 넘기셨어요?
이런 거 그냥 방치해 두시면 안 돼요. 요즘 땅값이 얼마나 오르는 줄 아세요? 나는 눈을 피했습니다. 지연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윤호랑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이런 건 전문가가 정리해야 되거든요. 괜히 나중에 국가에 귀속되고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귀속. 그 단어 하나에 온몸이 쭈뼛 서는 듯 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도 나를 위한 척하면서 모든 걸 자기들 손에 쥐려는 겁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설거지를 하면서 또 한마디 던졌습니다. 어머님, 혹시 유언장 같은 건 미리 써두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써야겠지. 나도 그럴 나이니까. 그쵸, 요즘은 자식들끼리 괜히 나중에 다툴 수도 있으니까요. 어머님 마음 미리 정해두시면 저희도 편하고. 그녀의 말은 이어졌지만 나는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방 안에 이 아이의 말끝에서 새어나오는 소유욕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앉아 조용히 종이에 펜을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절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내가 원하는 곳에 남기리라.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에 내 마음속 결심도 또렷해졌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태도는 그날 이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전화 한 통 없던 며느리가 이제는 하루 걸러 한 번씩 안부를 묻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 많이 더웠죠? 물 자주 드세요. 어머님, 혹시 병원엔 예약하셨나요?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지안이랑 같이 내려가도 될까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야 가족 같아진 듯한 따뜻한 말들. 하지만 그 속엔 어딘가 모르게 얇은 막 같은 불신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아니면 서류 때문일까? 며느리는 그 주말 손녀 지안이까지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지안이, 어머님께 절. 할머니, 안녕하세요. 손녀의 작은 손이 내 무릎 위에 닿았을 때 나는 순간 마음이 약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안이 키가 훌쩍 컸네. 할머니, 저 이번에 상 받았어요. 피아노 대회에서요. 그랬구나, 기특하다. 그날은 그렇게 웃음과 함께 지나갔습니다. 아들은 저녁에 내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요즘은 지연이도 많이 달라졌죠? 예전엔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마음은 항상 있었어요.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 유언장 정리는 하셨어요? 응, 했지. 혹시 누가 보관하고 있나요? 왜? 그게 나중에 혹시라도 잘못 전달되면 어머님 뜻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어서요. 저희가 보관하면 안심이지 않을까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다. 이미 복사본은 공증 변호사에게 맡겨뒀다. 지연의 입꼬리가 살짝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이불 속에서 눈을 감은 채 생각했습니다. 그래, 잠시의 평화로 나를 흔들려 하겠지.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이 아이들은 내가 가진 걸 보고 있는 거지. 내 자신을 보고 있는 게 아니란 걸. 며칠 뒤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남긴 유언장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내 곁을 잊지 않고 살아준 이웃 박필순에게 일부를, 그리고 나처럼 외로운 이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고아원에 기부한다. 내 자식들에게는 내가 병들었을 때, 외로웠을 때 그들이 내 곁에 없었다는 사실만을 남긴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따로 작성해 뒀습니다. 겉엔 지연에게, 그 안엔 단 한 장 2만 원짜리 지폐와 함께 적었습니다. 내가 나에게 마지막으로 준 그 금액, 나는 그걸 다시 너에게 돌려준다. 이건 너의 진심값이다. 나는 그제야 편안하게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겉으론 평화가 찾아왔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함은 진짜 끝이 아닌 더 큰 파도의 시작이라는 것을. 며느리의 태도는 며칠간 유난히 달콤했습니다. 갑자기 반찬을 싸서 보내고 택배로 건강식품도 보내왔습니다. 전화도 자주 하고 손녀 지안이와 영상통화까지 걸어왔죠. 할머니,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지안이 방도 보여드릴게요. 어머님, 지안이가 어머님 말씀 자주 해요. 지난번에 받은 인형을 아직도 잘 간직하고 있답니다. 나는 그 다정한 말투와 태도 속에 불쑥 떠오르는 의심을 지우려 애썼습니다. 혹시 내가 준 그 말 때문인가? 며칠 전 나는 큰맘 먹고 며느리에게 한마디 했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요즘 자주 연락해줘서 고맙다. 사실 유언장 정리도 마쳤고 변호사에게도 맡겨뒀어. 그 말 이후로 며느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나는 그저 착각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착각은 곧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동네 반찬 가게에서 된장국 거리를 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문 앞에 낯선 고급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자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여기 연지동 12번지. 정자 씨 댁 맞나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연지 부동산 컨설턴트입니다. 며느님께서 상담 요청 주셔서요. 매매 관련해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매매라니요. 무슨 집을, 누가. 그 순간 바로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어머님, 어머, 벌써 오셨네요? 좀 이따 말씀드리려 했는데. 며느리였습니다. 입가에 억지 웃음을 걸친 채 마치 아무 일 아니라는 듯 가볍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서요. 혹시 모를 상황 대비해서요. 이 집도 나중에 관리 힘들어지면 정리해야 하지 않겠어요?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이 바싹 마르고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부른 거니? 예? 아니, 뭐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어머님 전문가 의견 정도는 들어보는 게 나쁘지 않잖아요? 그 말투, 그 표정. 나는 그 자리에서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한참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다 드러나는구나. 웃으면서 속이고, 걱정하는 척하면서 뺏으려 하고. 그래, 이건 시작이었어. 내 속에서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불안도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분노였습니다. 차갑고 조용하게 끓어오르는 복수의 예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부동산 상담사를 데려온 그날 이후 나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침묵하는 동안 그들은 나를 순순한 노인으로 착각했겠지요.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며느리와 아들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무언가를 결심한 듯 단호한 얼굴이었죠.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 집이 너무 오래됐고 관리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새 아파트로 모시려고 해요. 새 아파트. 네, 연제구에 신축 분양받은 데가 있거든요. 어머님 방도 크게 뺐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여기보다 훨씬 안전하고 편하실 거예요. 그럴듯한 말이었지만 나는 이미 알았습니다. 그 아파트는 내 돈으로 산 거였고 나는 그곳에 모셔질 대상이 아니라 이 집에서 쫓겨날 예정이라는 거요. 그 집 명의는 누구 거니? 내가 짧게 물었습니다. 그게 제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연이 명예. 아들의 말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도요. 어머님 매매하려면 어머님 동의가 필요하긴 한데 그건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저희가 위임받았잖아요.
나는 손을 덜덜 떨며 식탁을 짚었습니다. 위임, 그건 병원 입원할 때 내가 들고 온 서류지. 그걸 내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사인했단 말이냐? 에이, 어머님.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 저희가 다 설명드렸고, 어머님도 아시고, 사인하신 거잖아요? 지연의 목소리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닌 사업 계약을 따내는 기획자 같았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정말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 걱정해서 이러는 거예요. 요즘 치매 같은 것도 걱정되고 혼자 사시면 위험하잖아요. 그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치매. 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날 치매 환자로 몰고 집을 뺏으려는 거냐? 그 순간 내 안에서 참고 있던 무언가가 팍 하고 터졌습니다. 나를 뭘로 보는 거니? 내가 그렇게 잘났니? 두바이는 내 친정만 가고 나는 2만 원짜리 방콕 가라는 말장난이면 족하더냐.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들도 말을 잊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이어 말했습니다. 좋다. 그렇게 나를 치매 환자로 몰고 위임장으로 이 집을 팔고 싶으면 해봐라. 하지만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날 밤 나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녹음기와 병원 진단서 그리고 변호사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제 게임은 시작이야. 며칠 후 나는 동네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손에 들고 있던 것은 며느리가 들고 왔던 위임장 사본과 내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그리고 몇 달 전부터 몰래 기록해온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다 말고 물었습니다. 이 위임장 공증 받은 건가요? 아니요. 며느리가 직접 프린트해온 거예요. 그날 제가 눈도 안 보였고 병원 복도에서 급하게 서명했죠. 그럼 무효 주장 가능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다시 똑바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용식아, 이번 주말에 지연이랑 같이 좀 들러라. 변호사 한 분 모시고 할 얘기가 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집으로 들어온 그 순간 나는 말없이 변호사의 명함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지연이 먼저 물었고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내 변호사 명함이고 이건 내가 내미는 위임장이 무효라는 진단서야. 그날 내가 눈이 거의 안 보였다는 병원 기록까지 다 있어. 그리고 나는 손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지난번 내가 부동산을 몰래 불러 이 집 보러 왔을 때, 그리고 지안이까지 데려와서 감정 흔들려 한 거 다 녹음돼 있어. 지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들도 말없이 눈을 감고 있었죠. 어머님, 그건 제가 잘 몰라서. 몰랐다고? 그럼 그때 내가 내 친정은 두바이 보내준단 말에 웃고 나는 방콕이나 하라며 2만 원 쥐어줄 것도 몰랐겠구나.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 집은 팔리지도 않을 거야.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들어갔다. 내가 더 건드리면 공증 변호사 대동해서 사기 및 강요로 고소도 할 거다. 그제야 며느리는 몸을 돌려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오빠, 당신은 왜 가만히 있어? 이게 다 우리 가족 위해서 한 일인데. 하지만 아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그만해. 엄마가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우리가 너무 욕심냈어. 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옷장을 열고 내가 젊은 시절 손수 만든 앨범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과 함께 한 사진, 아들의 돌잔치 사진, 그리고 어린 윤호가 내 손을 꼭 붙잡고 웃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땐 가족인 줄 알았지. 그날 이후 나는 집에서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면 괜히 동네 사람들 눈치가 보일까 봐서가 아니라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작은 수첩을 하나 꺼내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날짜별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했던 말들, 부동산 상담사 방문 날짜, 지연이가 나를 치매 의심이라며 병원 진단을 권했던 날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적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서류 정리였습니다. 내 명의로 된 집과 땅, 은행 예금, 보험 내역까지 모두 복사해 새 폴더에 넣고 이전에 맡겨놨던 변호사에게 한 통에 정리된 진술서를 보냈습니다. 이번엔 내가 움직일 차례니까. 며칠 뒤 지연에게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위임장 무효 확인 신청 및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서였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서명한 모든 서류가 무효라는 사실과 정식 소송을 통해 그녀의 접근 권한을 박탈하겠다는 통지가 들어 있었죠. 지연은 당황했습니다. 처음엔 변호사를 찾아간다고 호들갑을 떨더니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그 다음 주말 아들이 혼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지연이 말만 듣고 엄마가 진짜 나중에 힘들어질까봐 그랬는데. 나는 그의 말을 가만히 들으며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내가 엄마 걱정해서 그랬단 거 안다. 하지만 걱정은 강요가 아니야. 나를 속이고 뺏고 숨기는 건 가족이 할 일이 아니지. 아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른 어느 날, 나는 동사무소 복지센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자 어르신, 이번에 효행 사례 추천받으셨어요. 작년 후원금 기부하신 것도 있고 가족들에게 피해 안 주시고 자립하신 부분도 인터뷰 요청 드려도 될까요? 나는 잠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이름으로 뭔가를 하네요. 예, 하죠. 이제는 부끄러울 게 없으니까요. 복수는 꼭 화를 내야만 가능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내 존엄을 되찾고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실과 법으로 맞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사이다처럼 속이 뻥 뚫리는 순간이 찾아올 차례입니다. 며느리는 몇 주 동안 동네에 발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자랑 삼아 올리던 SNS, 친정효녀, 워킹맘의 하루, 가족과의 행복한 일상, 그 모든 게시글이 삭제되었죠. 그녀의 지인들 사이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번에 시어머니한테 유산 뺏으려다 걸렸대. 그래서 법적으로 조치 들어갔다던데. 아들이 변호사한테 고개 못 들었다고 하더라. 지연은 어디에도 억울함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가족처럼 대해준 사람을 뒤통수 치려 한 사람이 억울하다고 외치면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며느리는 결국 본인 명의로 해뒀던 그 신축 아파트도 정리했습니다. 대출이 절반 이상이었고 내가 신청한 재산 회수 절차로 인해 사기와 강요의 혐의가 공식 기록에 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부모님마저 전화를 걸어 지연아,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니? 정자 어르신이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냐? 며 따져 묻자 지연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반성보다 늦었고 내 마음의 상처에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아들은 나와 조금씩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주말이면 김밥을 싸서 오고 가끔은 지안이도 함께 와서 나를 안아주곤 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예전처럼 자주 보자. 엄마는 이제 많이 조용해졌어요. 나는 지안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지안이는 꼭 기억해야 돼. 사람은 겉말보다 속뜻이 더 중요하단다. 그날 밤, 나는 손으로 직접 유언장을 새로 썼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진심으로 나를 존중해주고 내 말에 귀 기울였던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 유언장은 이제 금고에 안전히 보관되어 있고 나는 매일 아침 차를 마시며 햇살이 드는 창가에서 손녀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지금 나는 작은 평상 하나 놓인 마당집에서 조용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이면 내 손으로 텃밭을 가꾸고 점심엔 동네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국수를 나눕니다. 저녁에는 손녀 지안이가 그려준 그림을 보며 웃고요. 가끔 아들이 들러 마트에서 사온 귤이며 직장에서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갑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다운 시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억지로 맞춘 미소가 아닌 서로의 말을 듣고 고개 끄덕이는 그런 시간들. 며느리 지연은 지금 한동안 회사를 그만두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무언가 배운 게 있다면 그걸로 된 겁니다. 나도 이젠 그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시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이 일을 겪으며 나는 노년이라는 시간을 새롭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남은 삶이 짧을지라도 존엄을 지킨다면 그건 누구보다 값진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불쌍한 노인도 속기만 하는 바보도 아닙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나입니다. 혹시 지금 나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침묵이 항상 미덕은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당신의 목소리로 꺼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시 시작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소중한 기록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